자, 오늘 이제 고전시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뭐 고전시가 첫 번째 챕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 지금 시조 먼저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순으로 얘기하면 저기 우리가 언제냐면은 고조선 노래도 있거든요. 그때부터 배우는 게 맞는데 시조를 먼저 나가는 이유는 이 시조라는 게 고전시가의 가장 중요한 장르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뭐예요? 지금 고전시가는 수능을 목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고전시가 시조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도 빈번히 나오니까 먼저 이제 시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을 나가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고전시가에 대한 일반적인 거, 자, 뭘 얘기할 거냐면요. 뭐 고전시가는요 생각보다 주제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현대시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고전시가는 정해져 있다. 일단 자, 가장 많은 게 사랑, 뭐 사랑이라 그래서 나 사랑해요 이거 안 씁니다. 뭐 이별하는 걸 많이 쓰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자연친화가 있습니다. 자연친화. 그래서 요 두 주제가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어떤 유교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뭐다? 충과 효를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바로 어떤 삶의 애환이 있겠죠. 옛날 사람들도 어떤 힘겨운 삶을 살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실, 비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전 시간은 5가지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과 혹은 이별 혹은 자연친화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제목이 있는데 임금과 나라 없이는 못 살아 여기 있어요. 그죠? 임금과 나라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1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사랑 이별일까? 자연을 친할까? 유교일까? 삶의 요한일까? 현실 비판일까? 뭘까요? 그죠? 뭐다? 유교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임금과 나라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는 건 유교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보통 뭡니까? 충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뭐야? 어떤 지조와 절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조하고 절개. 지조하고 절개가 뭐냐? 그냥 뭐야?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는 마음. 그냥 뭐야? 영원히 충성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1이라고 나온 건 뭐냐? 1이라고 나온 거는요. 우리 뭡니까?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와 절개예요. 그죠? 뭐 2는 우리가 이제 단종에 대한 걸 배우게 될 건데 여기는 이제 고려 왕조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좀 간단히 할게요. 뭐냐? 기본적으로 고려 혹시 조선건국은 누가 했죠? 그쵸? 이성계가 했죠. 그죠? 근데 이성계도 사실은 뭐야? 고려의 장수였죠. 그죠? 군인이었다고. 근데 얘가 뭡니까? 자기가 왕으로 받든다는 사람을 뭐예요?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이성계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냐면은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제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충성을 바치라라고 요구하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이성계도 결국은 기존의 왕을 내몰아선 거니까 그거에 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고려 왕조에 충성하던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일단은 우리가 요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자,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뭐냐? 유교적 가치. 아까 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즉 뭐라고? 지조하고 절개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뭡니까? 어떤 구조적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하고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우리 혹시 사군자 들어봤나요? 사군자가 뭐가 있죠? 매화가 있고요. 매화, 그죠? 매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난초가 있죠. 난초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우리가 매난국죽 혹시 들어봤어? 매난국죽? 이런 게 있는데 매화가 있고요. 난초가 있고 그 다음에 국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 대나무가 있고요. 난초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난초를 맨 마지막에 쓴 거는 얘는 그냥 어떤 난초는요. 뭐 고결함이 뭐냐면은요. 그냥 뭐야? 깨끗하다, 뭐 순수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요. 자, 이제 보자. 매화가 언제 피죠? 매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꽃은 봄에 핍니다. 근데 가을에 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국화하고 코스모스야. 근데 코스모스는 이게 고전시가에 안 나오겠죠. 왜? 일제강점기 들어온 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꽃은 봄에 피는데 국화만 가을에 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매화가 어떤 꽃이냐면요. 매화는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겨울을 이겨내고 뭐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앞서서 피는 꽃이 바로 매화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매화는 겨울이라고 하는 혹은 눈이라고 하는 시련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매화가 갖는 상징성은 바로 뭡니까? 시련과 고난을 뭐 극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국화는 언제 피냐면 서리가 내릴 때 펴요. 그죠? 그럼 얘도 뭡니까?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나무는 뭐가 있느냐? 대나무는요. 대나무의 특성하면 뭡니까? 뭐가 있을까? 뭐 대나무는 곧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대나무가 휘어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곧다란 속성도 있지만 또 하나 속성 뭐예요? 사계절 푸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대나무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예요? 지조와 절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뭐 이것들이 다 지조와 절개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사계절 푸른 나무, 대나무 말고 하나가 또 있잖아요. 뭐가? 소나무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조와 절개예요. 즉 뭐냐? 고전시가에서 매화 나오면은요 무조건 긍정이고요. 국화 나와도 무조건 긍정이고요. 대나무, 소나무 무조건 긍정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과 반대되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매화가 뭘 이겨낸다고? 겨울을 이겨낸다고요. 눈을 이겨낸다고요. 국화는 뭘 이겨낸다고? 서리를 이겨낸다고요. 어떤 추위를 이겨낸다고요. 그죠? 대나무하고 소나무가 있는데 다른 나무들이 색깔이 변하는 시기는 언제야? 가을이잖아. 뭐가 오는 시기? 추위가 오는 시기. 그러니까 고전시가에서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시련과 고난이다. 아울러서 이런 게 어떤 뭡니까? 충신을 상징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간신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내용 가볼게요. 두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충신을 상징하는 걸 배웠는데 임금을 상징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임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임금님 충성 이렇게 시를 쓰진 않겠죠. 그죠? 뭔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썼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임금을 상징하는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임금은 높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뭐 해야 돼? 우러러 봐야 돼. 그럼 하늘이 있고. 하늘엔 또 뭐가 있죠? 해가 있죠? 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달이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있어? 별이 있어. 근데 별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별은 그냥 아무 별이나 임금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 얘가 이제 북극성이죠. 이런 것들은 임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 우러러보는 것들이지. 그지?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임금을 상징한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늘을 가리는 게 뭐 있죠? 그게 뭘까? 그게 구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역시 뭡니까? 간신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 정도의 좀 상징성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임금과 나라 없이는 못 살아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시를 한번 들어갑니다. 이색의 시를 들어갈 건데요. 이색은요 신진사대부의 승이었습니다. 정몽주하고 정도전의 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고 있는 모르려나? 정도전은 바로 뭡니까?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한 사람인 거고 정몽주는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이겠죠. 이색도 결국은 고려 왕조에 충성을 하다가 조선 건국을 끝까지 반대했고요. 결국은 제자인 정도전에 의해서 사약을 받게 되는 왕명에 의해서 내렸겠지만 정도전이 뭡니까? 어떻게 일을 꾸몄겠죠. 그래서 그런 인물인 건데 자, 일단 고전시가를 정리할 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저 앞 시간에서 뭘 했냐면요. 강독법도 배웠고요. 어휘도 배웠는데 고전시가는 소리내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집에서 큰 소리를 읽으면 하겠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읽을 때는 좀 선생님 읽을 때 따라서 읽는다. 이렇게 하면은 현대어랑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빨간색으로 필기하는 거와 파란색으로 필기하는 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필기를 하세요. 자, 가봅시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레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백설이라고 하는 건 그냥 눈이겠죠? 잦아진이다. 잦아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비가 잦아지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럼 뭐다 얘가? 사라진이다 라는 거고요. 그죠? 사라진. 골은 뭐야?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골짜기. 자, 백설이 사라진 골짜기에 구름이 머흐레라 라고 나왔어. 우리 이거 외운 단어예요. 머흘다. 안 떠오르면 다시 외워요. 머흘다. 험하죠. 그죠? 라가 있었으니까 얘는 뭐야? 험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해석해볼게요. 흰눈이 사라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요거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니은고가 우리가 앞에서 외운 단어입니다. 뭐예요? 의문형 어미라고 그랬죠? 그죠? 어느 곳에 피었는가 라고 하는 의문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석양에 홀로 셔이셔. 셔이셔는 뭐야?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백설이 사라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느냐? 석양에 홀로 서 있어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갈게요. 여기서 백설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뭡니까? 고려의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의 신화. 자, 고려의 신화가 사라진 골짜기야. 그럼 여기서 고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려를 얘기하는 거겠지. 뭐가 머물고 있다고? 구름이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반가운 매화는 봐봐. 지금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라고 했어. 근데 화자가 지금 뭐 찾고 있어? 반가운 매화를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만족을 못 한다는 거잖아. 아까 구름은 뭐라 했죠? 해를 가리는 거.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간신이 되는 거구나. 여기서 간신은 결국은 누구야? 조선 건국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성계를 포함한 조선 건국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구름이 험하구나라는 거죠. 반가운 매화, 우리 매화하면 무조건 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거다. 얘가 이제 충신이 될 거고요. 이렇게 뭐가 될 거다? 대비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반가운 매화, 충신은 고려 왕조의 충신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석양이다. 석양은 아침이야, 저녁이야? 저녁이죠. 그러면 저녁의 이미지는 뭐야? 끝나는 시간이야. 그러면 여기서 석양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기운은 고려 왕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려 왕조를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라는 겁니다. 이거 갈 곳 몰라 한다는 것 자체가 조선으로 갈까 고려를 갈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야? 방법을 못 찾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다. 뭐 이 정도의 어떤 한탄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핵심 정리를 볼게요. 밑에 있는 핵심 정리. 자, 핵심 정리는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그래서 자, 이해하는 건데 볼게요. 뭐 우국가가 있어. 평시도 시주죠. 그죠? 우국가는 뭐야? 군시무자야. 뭐야? 나라를 걱정한다 이 뜻이고요. 우의적,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우의적. 우의적은 보통 뭡니까? 뭐야? 돌려 말하기다. 간접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시주에서 뭐야? 충신을 매화에, 간신을 구름이에 이런 어떤 비유와 상징을 썼기 때문에 뭐라고? 간접적으로 한 거다라는 거고요. 뭐 주제가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나 들어갑니다. 나는 길제의 시조가 나왔는데요. 길제의 시조.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자, 500년 도읍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거니까 500년 도읍지는 바로 고려 왕조의 도읍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고려 왕조의 도읍지가 어디야? 이걸 정말 모르더라고요. 고려 왕조의 도읍지는 개성입니다. 우리 북한에 개성공단 있잖아요. 그죠? 거길 얘기하는 거라고. 500년 도읍지를 필마, 이 마가 말마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필의 말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필의 말로라고 해석하는데 그냥 말을 타고 정도로 해석할게요. 말을 타고 돌아드니 들어가니 이런 거야. 자, 뭐라고? 500년 도읍지를 한필의 말로 혹은 말을 타고 돌아서 들어가니까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라고 나왔어. 자, 의구라고 하는 건 옛날과 같다란 뜻인데 뭐야? 변함이 없다란 뜻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걸은 사람이야. 사람은 간대가 없구나 라는 거죠.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산천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다 사라졌구나,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란가,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요? 어두자음 거는 뒤에 자음을 된 소리를 읽으라고요. 그죠? 그러면 꿈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란가 하노라 라고 해서 뭡니까? 마치 꿈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설명. 어즈버 뭐죠? 기억 안 나면 다시 보세요. 어휘를 갑시다. 500년 도읍지를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까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대요. 자, 그러면서 산천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에요. 자연은 변화가 없는데 인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라진 거잖아. 그럼 뭐야? 사람들은 다 사라졌는데 자연은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쓰였어요? 대조법이 쓰였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산천이라고 하는 건 산과 천이야. 내천할 때 천이라고. 그런데 얘가 뭡니까? 자연을 얘기하잖아. 이렇게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어 라고 할 때 이 빵이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먹을 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 그래서 대주법과 대유법이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쓰였어. 이렇게 나눠볼게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이렇게 보면은 얘가 뭐가 쓰였느냐? 대구법이 쓰였습니다. 자, 대구법은 정말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대구법. 그러니까 이건 꼭 좀 알아두고요. 자, 대구법을 정리하면은요. 대구법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대구법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구법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참고로 문장이란 말을 우리가 통사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쓰는데요. 이게 자, 똑같은 문장이 아니라고. 그럼 반복법이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새가 날고 자, 꽃이 핀다 라고 있으면은요, 얘가 주어 서술어 이렇게 뭐가 되는 거라고? 대구법이 되는 거라고. 여기도 보자. 산천은 뭐뭐하되 인걸은 뭐뭐하다.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으니까 대구법이 쓰인 겁니다. 자, 500년 도읍지를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까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간대없구나. 어즈버 이거 뭐라 그랬죠? 라고 하는 감탄사라 그랬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옛날 사람들은 감탄할 때 정말 어즈버 이랬을까?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옛날 사람들도 이랬겠죠. 누가 어지버,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지버라고 하는 감탄사를 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시조의 형식과 관련이 있어요. 뭐냐? 자, 시조에는 종장에 초장, 중장, 종장이니까 종장에는 뭐가 와야 돼? 첫 음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와야 되니까? 첫 음보에는 세 글자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만들어낸 거고, 어즈버 태평연월이 연월은 뭐야? 세월을 얘기하는 거야. 태평한 세월. 어즈버 태평연월이 마치 뭐와 같다? 꿈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꿈과 같다. 그럼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 꿈은요 두 가지예요. 뭐야? 소망이거나 허무한 거거나. 여기는 뭘까요? 고려 왕조의 태평한 사월이 마치 한바탕 꿈과 같아. 허무해.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요? 일장춘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장춘몽이 뭐냐면 한바탕 봄날의 꿈과 같다는 뜻이야. 내가 봄에 낮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깨고 나면 뭡니까? 그 꿈의 내용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 허무하다는 뜻인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요.
500년 노읍지를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까 산천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은 간데 없구나. 어즈버 고려 왕조의 그런 태평한 살이 마치 한바탕 꿈과 같구나라고 해서 이거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맥수지탄. 이 맥이 뭐냐면 보리맥자야. 혹시 그거 알아? 맥콜? 맥콜? 아니 맥콜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맥주 맛이라고 하는데 뭘 맥주 맛도 비슷하죠? 보리 맛입니다. 이 맥이 보리맥자인데 맥수지탄이 뭔 뜻이냐면 나라가 망해도 보리는 무성하게 자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맥수지탄에는요 이미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맥수지탄이라고 써놓지 말고 뭐라고? 나라가 망한 거를 뭐 한다고? 한탄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나라가 망한 것을 한탄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 정리가 볼게요. 역시 자 나의 역시 핵심 정리를 보면은요 여기서 어려운 말 뭐가 있을까? 회고적? 회고적은 뭐야? 회상한다는 얘기야. 또 대조법, 영탄법. 영탄법 어디 쓰였죠? 영탄법은 감탄사하고 종결 어미만 보면 돼요. 그럼 뭐가 쓰였어? 어즈버라는 감탄사가 쓰였잖아요. 그죠? 대고법 정리했고요. 그죠? 고려 왕조에 대한 어떤 회고와 인생무상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 가볼게요.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당대에 굉장히 신진사대부 계층에서,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에 나온 어떤 유학을 공부한 계층을 얘기하는 건데 신진사대부 중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정몽주가 결국은 뭐야? 조선 건국에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하고 정도전은 정몽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왜? 정몽주를 끌어들이면서 조선 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정몽주가 뭐예요? 거절했죠. 그래서 이방원이 미안. 재채기가 나와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가서 하여가란 노래를 얘기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냐. 그럼 뭐야? 조선임은 어떻고 고려면 어떠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지면 어떠냐. 우리도 뭡니까? 이와 같이 뭐야? 잘 살아보자 뭐 이런 내용이야. 즉 조선임은 어떻고 고려면 어떠냐, 그냥 뭐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설득을 했지만 정몽주가 이 시를 딱 얘기했죠. 그죠? 단심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내가 죽어 뭐가 쓰였을까? 죽어 반복법이 쓰였죠. 그죠? 반복법. 100번 고쳐 죽는데, 자, 죽는데 어떻게 죽는데? 100번 죽는데요. 뭐야? 점층법도 쓰였어요. 아, 점층법은 뭐냐면 점점 넓어지거나 커지는 거. 즉 뭐야? 우리 동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우리나라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나 의미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죽는데 100번 고쳐 죽는 거잖아요. 그죠? 점층법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100번 죽을 수도 없잖아. 과장법도 쓰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반복법과 점층법과 과장법이 쓰였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진토라고 하는 거는요, 얘가 먼지하고 흙입니다. 내 뼈가 먼지와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아 참고로 이거는요 이 시옷을 내려야 돼요. 끊어졌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영혼 너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 가실줄은 뭐야? 변할 줄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내가 죽어서 100번 고쳐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뼈가 먼지가 되어서 넋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 아, 우리가 일편단심이란 말은 직역하면은요, 한 조각 붉은 마음이란 뜻이야. 이 단자가 붉을 단자예요. 단청할 때, 그죠? 우리 왜 단청, 절에 가서 단청 보면은요, 보통 붉은색과 이렇게 녹색, 푸른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일편단심인 건데 우리가 현대에는 일편단심하면은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너한테 일편단심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전 시가에서 일편단심은 무조건 뭐다? 임금한테 하는 말이다. 여기 이미 임금인 거잖아요. 그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겠느냐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걸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하죠. 설의법. 자, 설의법도요. 설의법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입니다.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설의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얘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뭡니까?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통 뭐야? 어떤 명령이나 혹은 뭐야? 청유의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설의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야, 설의법도 모르면 되겠니? 라고 의문문의 형식을 제시했어. 근데 거기서 대답을 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설의법을 알아야 된다는 명령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의법까지 정리했고요. 표현법이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역시 핵심 정리 볼게요. 다를 보니까 설의법 보니까 뭐 의지적, 직설적 있고요. 반복법, 점증법, 설의법 이렇게 있는 거고 고려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이다라는 거죠. 그죠?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음 라 들어갈게요. 자, 근데 우국가절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원천석이 나옵니다. 원천석은 이성계의 스승이었다고 하죠. 조선이 건국됐어. 그 원천석은 뭡니까? 낙향을 했죠. 이성계가 아니라 미안해. 이방원의 스승이었는데 이방원이 누구야? 이성계의 아들이죠. 나중에 태종이 되는 사람. 이방원이 찾아가서 스승님, 조선 건국됐잖아요. 이제 좀 참여해 주세요. 라고 몇 번을 찾아갔다고 해. 그때마다 원천석은 거절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방원하고 원천석하고 스승과 제자한 걸 세상이 다 알잖아. 이방원이 찾아가서 막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혹시 변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었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시조를 지었다고 합니다. 원천석의 시조예요. 자, 가볼게요. 눈 맞아. 선생님 이거 으로 읽어. 그게 아니라고. 물론 아래아가 첫 번째 음절일 때는 아로 읽고 이렇게 둘째 이하는 으로 읽는 게 맞는데요. 그건 이제 뭐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답통고. 자, 이 시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래아잖아. 아래아가 첫 번째 음절에 오니까 아로 읽어야 되고 이를 만나니까 뭐가 된다고? 대라고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대야 대. 대가 뭘까? 대가 대나무야. 대나무. 그죠? 그러면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뉘라셔는 뭐야? 누가? 굽답턴고. 니은고가 뭐죠? 의문형음이. 그죠? 그러면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통고는 뭐라고? 굽었다 하던가? 굽었다 했는가? 이 정도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 시의 핵심은 다 끝났는데 눈 맞아서 대나무가 휘어졌어. 그죠? 대나무는 뭡니까? 사계절 푸른 나무잖아.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거잖아요. 대나무가 얘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건데 눈을 맞은 거니까 눈은 뭡니까? 바로 시련과 고난이다. 시련과 고난. 뭘 얘기하는 거야? 간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성계 이런 사람들,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했느냐? 굽을 절. 이 절은요 원래 마디절자인데요. 이 얘가 절개란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굽을 끊어졌게 해야지 비음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 굽을 휘어질 절개라면은 눈 속에 푸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법? 좀 아까 배웠는데 푸르겠어? 라는 의문문인 거니까 얘가 설의법이 쓰였죠. 그죠? 그러면 눈 속에 푸르다라고 하는 건 이 푸른 것이 뭐예요? 눈이 내렸지만 푸르겠느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절개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지. 굽을 절개라면 이게 눈 속에 대나무가 푸르겠느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라고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세안고절을 직역하면은요 이거야. 새해자야. 해가 바뀔 때 추위에서도 외로운 절개를 지킨다라는 건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얘는 대나무에 세안고절은 대나무의 뭐다? 별칭이다. 별칭은 별명인 겁니다. 대나무를 다른 거로 그냥 세안고절이라고 불렀다고. 왜?
절개를 지키고 있는 나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죠? 아마도 세안고절은 뭐야?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나왔어. 그러면 너는 뭔데? 대나무잖아요. 그죠? 대나무를 너라고 했네요. 표현법 뭘까요? 표현법. 대나무를 너라고 했어. 이걸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쌤이 고전 시가에는 3대 표현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대부법, 서리법, 의인법 이렇게 했거든요. 3대 표현법은 뭐냐면요. 그냥 쌤이 정한 거야.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인법인 건데 내가 의인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의인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맞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게 맞아. 그런데 과연 그렇게 기억하면 처음 보는 작품에서 내가 의인법을 골라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의인법의 정의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어떤 사물이 감정을 갖고 있거나 사람의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꽃이 슬프다라고 얘기해. 그럼 꽃이 슬픈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뭇잎이 손을 흔든다라고 얘기해. 이건 뭐야? 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잖아. 그런 걸 의인법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요렇게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물에게 인칭 대명사를 쓰는 거야. 인칭 대명사는 뭡니까? 대명사가 대신하는 말이니까 인칭은 뭐야? 사람을 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 너, 우리, 그대, 당신 이런 것들은 사물을 칭하는 거잖아. 근데 봐봐. 사물한테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쓴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의인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맞지만 자, 두 가지 사물에게 감정이 있거나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 두 번째, 사물에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걸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천석의 시조까지 좀 끝났어요.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볼게요. 핵심 정리는요. 여기 보니까 절의적 있습니다. 절의가 뭐야? 절개를 지킨다. 뭐 나머지는 다 아마 무슨 내용인지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엮어읽기 잠깐 들어갈게요. 엮어읽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좀 빠르게 그냥 바로 설명 한번 들어갑시다. 엮어읽기는요. 역시 다 뭐예요? 고려 왕조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죠? 자, 흥망이 뭐냐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니 유수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정해져 있다 라는 거고요. 흥망이 유수하니까 만월대가 추출해요. 자, 만월대가 뭐냐면은요 고려에 궁궐이 있던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추추가 뭐냐? 추가 뭐야? 가을이야. 초는 뭐야? 풀추야. 그럼 얘가 뭐라는 거죠? 가을풀이라는 거죠? 그죠? 가을풀은 뭐 했어요? 시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고려의 궁궐이 시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나라가 망했다는 거잖아. 우리 아까 뭐 배웠는데? 뭐 배웠죠? 한자성어? 맥수지탄 배웠죠? 맥수지탄. 그럼 끝인 거야, 이거는. 그죠?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만월대가 추추구나, 망했구나라는 거죠. 500년 왕업은 왕조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500년 왕조의 업적이 목적은 원래는 목동의 피리를 얘기하는 건데 목동의 피리수리에 붙어 있으니 뭐 묻혔으니 이런 건데요. 자, 요게 그냥 상투적인 건데 목동의 피리가 뭐냐면은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유행가 가사인 거예요. 별로 느낌이 안 오죠. 봐봐. 500년 왕조의 위대한 왕조의 업적이 한낱 유행가 가사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위대한 업적이 뭐예요? 이제 무의미해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원래 목동이라고 하는 건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500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수리에 붙어 있으니까 석양. 자, 석양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랬죠? 저녁이잖아. 기울어가는 시간. 그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한다 해서 여기서 객이 이제 뭡니까? 원래는 손님객자인데 여기서 이거 화자입니다. 화자가 뭘 흘리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눈물을 왜 흘릴까? 우구, 즉
슬픔의 눈물이겠죠. 나라가 망해서 슬픔의 눈물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맥스기탄입니다. 원천석 아까 우리 배웠죠. 라에 나오는 겁니다. 이 시의 핵심은 뭐라고? 만월대가 고려 왕조가 추초가 됐어. 가을불이 됐어. 시들었어. 망했어.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 나 들어갑니다. 엮어읽기다. 자, 요 시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거야. 국화. 나왔네, 국화. 그죠? 국화하면 뭐야? 얘가 시조와 절개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자, 국화야, 너는 이라고 했네. 국화를 너라고 했어. 조금 전에 배웠죠? 뭐라고? 의인법이라고. 국화야, 너는 너희 3월 동풍 다 지내고. 자, 이 동풍이라고 하는 건요. 3월 동풍은 봄이야. 따뜻한 봄을 얘기하는 거라고. 야, 꽃도 따뜻할 때 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국화야, 너는 너희 따뜻한 봄을 다 지내고. 아, 참고로 동풍은요. 이건 여담이다. 여담이 아니라 알아둬야 되는데, 북풍은 언제 불겠니? 저 위에서 시베리아 쪽에서 부는 거니까 겨울이겠죠. 남풍은 우리 남태평양 쪽에서 부는 거잖아. 여름이잖아. 그럼 우리는 동서만 기억하면 돼. 동풍과 서풍만 기억하면 된다고. 자, 그런데 동풍이 뭐고 서풍이 뭐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집니다. 그죠? 동쪽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시작의 이미지에 해가 뜨는 시간인 거니까. 근데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 끝나는 시간이라고요. 그죠? 그럼 1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시작의 시간은 어디야? 봄이죠. 동풍이 봄바람이야. 그죠? 봄바람. 서풍은 가을바람. 국화야, 너는 너희 3월 동풍 다 지내고. 아, 이거 좀 읽어야겠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서풍이 부니까 들판에 황혼이 일어난다. 황혼은 누런 구름이란 거거든요. 그럼 내가 황혼이 뭘까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서풍 가을바람이 부니까 들판에 황혼이 일어날 때, 황혼은 누런 구름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황혼이 뭐니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혹시 미세먼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누런 곡식이에요. 자, 국화야, 너는 너희 3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야? 가을이야. 낙엽이 떨어지는 뭐야? 차가운 가을인 거죠. 차가운 계열에 너울로 피었느냐라는 거죠. 꽃피기 좋은 시절은 이때인데 국화는 꽃피기 어려운 시절에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울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은 직역하면 서리가 내릴 때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국화의 별칭입니다. 국화의 별칭. 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보니까 또 오인법 쓰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화의 절개를 뭐한다?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엮어읽기 작품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전시가 임금과 나라 없이는 못 살아 첫 번째 챕터를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금과 나라는 없이 못 살아 두 번째 챕터를 나가겠습니다.